여러분, 오늘은 방송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We hold our breath till the morning comes, and at last the sun shines through. But the night's so hard that it seems impossible. What else can we do? Going home, going home. Listen, you'll hear it. We're getting near it. It's coming, I can feel it. 'Cause I know you're going away.
peas and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집, 가정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습니다.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합니다.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 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됩니다. 스웨덴 사회의 불평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일부는 궁전 같은 저택에 사는 동안, 일부는 동절기 동안 텃밭에 붙은 초가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에 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빵 한쪽을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실직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스웨덴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국민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정책,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적 균등 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정당한 지분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수단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1928년 여기 사진에 나오는 한손 3인당에서 최초의 총리가 되신 분의 국회 연설입니다. 그 연설의 제목을 국민의 집으로 해서 이 국민의 집은 스웨덴 3인당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상의 상징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도 복지국가 스웨덴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이 연설 이후에 국민의 집 이념은 선풍을 일으켰고 1932년 3인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집권당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도 사회민주당 3인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온 타게 에르란드라는 그 전 총리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의 한 분이신데요. 그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기 사진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스웨덴 국민에게 현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골라보라고 하면 단연 타게 에르란드를 주저없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는 45세의 나이로 총리에 올라서 68세에 자진하야 할 때까지 23년 동안 재임하면서 스웨덴 복지의 상징인 국민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11번 치른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민주국가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긴 연속 통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총리에 오를 때만 해도 스웨덴의 복지와 경제 수준은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훨씬 모자란 수준이었으나 1969년 하야할 때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분배 체계가 잘 구축된 사회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반목과 질시가 없는 사회는 그의 통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제는 이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파업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국민의 삶의 질은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사주휴가제, 전국민 연금 지급, 무상교육, 100만원 주택 건설을 추진해 국민의 집짓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고 좁은 집에서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아파트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컸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때 당시에 현대적 아파트에 살면서 볼보 자동차를 몰고 사주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꿈으로만 여겨질 때였는데 에를란데르는 이런 국민의 꿈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되면 에를란드는 총리 별장에서 노사정 확대 회의를 개최해 국가의 현황과 경제 성장, 사회 정책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구하는 대화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별장 이름이 하르프순드인데요. 역사가들이 이 대화의 정치 모형을 하르프순드 협의민주주의라고 명명할 만큼 스웨덴식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국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스톡홀름의 하가성으로 정당 당 대표들을 초청해 대연정에 준하는 정치적 동의를 구하는 그의 모습에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가의 협상이라는 표현이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에를란데르식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 그리고 협상의 정치를 경험한 스웨덴 국민은 사회의 갈등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권 당시 국민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던 에를란데르는 1968년 선거에서 3인당 단독 과반수를 넘기고 정부를 구성하자마자 1년 내에 젊은 정치인에게 총리직을 넘기고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68세였습니다. 국민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총리직을 더 유지하면서 국민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969년 총리직을 내려놓긴 했으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 집 한 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23년 동안 한 국가의 총리로 지냈던 노정객 부부가 집 한 채 없는 청렴한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집권 3인당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스톡홀름 외곽 3인당 청년연수원이 있는 본메시빅에 별장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 부부는 국민 영웅이 되어 이 별장에서 84세로 일기를 마칠 때까지 미래의 스웨덴 정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함께 지내다 여생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본메시빅에 가면 에를란데르 부부가 머물렀던 별장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3인당 정치인 중 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별장은 미래 정치 지도자들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를란데르가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의 가슴속에 남기고 간 흔적은 크고 귀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총리 재직 기간 내내 간단한 메모 형식의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가 하야하고 난 뒤 그 일기장이 자서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날 밤 잠 못 이루며 적은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총리가 될 만한 제목이 못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젊은 나를 지지해준 동지 그리고 나를 후원해주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입니다. 북유럽 국가에서 노르딕 국가라기도 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라기도 하는데요. 이 국가들이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국가들에 대해서 한국에도 사실 알려진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국가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다 잘 살아. 처음부터 잘 살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스웨덴은 정말 수백만 명이 미국으로 가난해서 이민 갈 정도로 굶어 죽을 정도로 땅이 척박하고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는 이제 나중에 오일이 발견된 노르웨이밖에 없고요. 다 굉장히 날씨도 되게 험하고 굉장히 자원이 부족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지했던, 미국에서 가장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치인 버니 샌더스가 항상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극찬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나라든 간에 완벽한 정치를 하고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스웨덴은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웨덴 복지국가에선 사람들이 복지가 너무 좋으니까 게을러지고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로 스웨덴은 인구 대비 글로벌 컴퍼니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진짜 알려진 회사도 많죠. 아키아부터 시작해서 H&M, 일렉트로룩스, 스카이프 다 이런 게 스웨덴 회사고요. 스웨덴은 미국보다도 그 1000명당 비즈니스 이제 기업인으로 가는 그 사람 수가 미국보다도 4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겠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컨셉이고,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복지도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좀 더 그냥 피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게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에서 바로 앞이죠.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이 스웨덴인데요. 저머니, 미국, 독일이 가장 이제 그 일하는 시간이 짧죠. 스웨덴도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노동 생산성. 그럼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한국이 생산성은 높냐? 한국은 생산성이 거의 꼴찌에서 지금 몇 번째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이고요. 노란색이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번영 지수를 보시면 1위부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거의 북유럽은 탑 10에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한국은 17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핀란드고요. 이 순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2위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북유럽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죠. 거의 대한민국은 54위라고 합니다.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도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공동 3위고요. 한국은 45위, 그리고 그 순위가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방송 분량을 짧게 만들려고 짧게 설명을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북유럽 국가나 스웨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 저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봤으면 하는데요. 이 3가지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도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꼭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도 허점이 많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도 저도 많은 여러 나라들을 보면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북유럽 못지않게 오히려 북유럽보다 더 뛰어나게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정당이 생기고 선거법도 바뀌어서 정말 그 전 세계 K-팔로틱을 최고로 뽐내는 그런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